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8시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은 이제 재판관 평의와 판결에 들어갔는데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도 시사했는데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 직원 수십 명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미국 안팎으로 반머스크 여론이 확산 중인데 캐나다에선 머스크의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어젯밤 끝났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73일 만입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나누는 평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 오후 2시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씩 들었습니다. 이후 저녁 8시 6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순서로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 동안,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 동안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후 11일 만에 파면이 결정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14일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도 비슷하거나 혹은 더 짧게 걸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의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등이 선고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내일 최종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단축까지 포함한 개헌을 전제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야당은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겠다는 거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특히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파면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회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합니다. 정 위원장은 탄핵 사유를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과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저는 계몽됐다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중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며 끝까지 부정선거 음모론도 띄웠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계리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계엄 직후 나온 대통령 담화를 보고 깨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며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언급했는데 대리인단까지도 최종 변론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극우의 용어를 다시 한번 공식석상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계엄은 충정이었다는 황당한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선관위를 공격하는데 상당 시간을 썼습니다. 중국은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기획을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미 법원이 문제없다 판단한 인장이 뭉개진 투표지,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사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한 발 더 나간 주장도 되풀이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간첩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해와 공개한 PPT 자료 250쪽 중 166쪽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오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이 대표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이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 심리가 언제 마무리되는지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당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항소심은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 탄핵 여부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달 말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영국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저작권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엘튼 존부터 에드 시런, 두아리파,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 이런 제목의 앨범이 공개됐습니다. 12개 트랙의 이름을 이어붙이면요.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음악을 훔치는 걸 합법화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반대하기 위한 겁니다. We all want to embrace innovation and AI in particular, but it shouldn't be replacing human creativity. It should be assisting us. 가수 자미로콰이, 작곡가 한스 짐머 등 천여 명이 참여한 음원에는 이렇게 텅 빈 녹음실과 공연장의 소음이 담겼는데요. 마치 음악이 없는 세상을 경고하는 듯합니다. 또 더 타임스에는 34명의 영국 문화계 인사들이 저작권을 지켜달라며 정부에 호소하는 기고를 냈습니다. 여기엔 엘튼 존과 폴 맥카트니, 에드 시런, 두아리파 등 유명 뮤지션부터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 가즈오 이시구로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까지 포함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6년 전에 있었던 한 절도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블레넘 궁전에서 도난당한 건 18캐럿 황금 변기였습니다. 2019년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궁전에 남성들이 망치를 들고 들어갑니다. 5명의 남자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금빛으로 반짝이는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단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훔친 건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미술작품 아메리카였습니다. 전시회에서 전시 중이던 98kg의 황금 변기를 떼어내서 도망친 겁니다. 최근 금값이 너무 올라서요. 현재 가치는 480만 파운드, 약 8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아직 이 예술품 회수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절도범들이 아마 소량의 금으로 나누어 팔았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값뿐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작품의 제작자, 최근 86억 원의 경매에 낙찰된 코미디언, 우리에겐 테이프에 붙인 바나나를 만든 예술가로 유명합니다. 한 부부가 휴가를 가던 비행기 안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항공사의 대처가 논란이 됐습니다. We totally understand and we can't hold the airlines responsible for the poor lady's death. But surely after that there has to be a protocol that then looks after the customers. 부부는 호주에서 카타르 도하를 거쳐 이탈리아로 향하는 카타르 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쓰러진 뒤에 결국 숨졌는데 항공사는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기기 어렵자 이 남성의 옆좌석에 뒀습니다. 이 승객은 남은 4시간의 비행 동안 자리를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And I know all there was spare seats I could see around us. 심지어 착륙한 뒤에도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꺼내 옮기는 동안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한 후에 카타르 항공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대응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자에게도 배려가 없었고 승객들에겐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67분에 걸쳐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다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간 변론 기일에서 주장했던 대로 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고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즉시 철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강행을 꼽았고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도 보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 역시 중국이 심리전, 사이버전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약 67분에 걸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이 내뱉은 망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우방국도 계엄을 지지할 거라며 계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닷새 앞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저녁 자리에 합류해 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순방을 다녀올 것이라면서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게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대통령에게 진급이나 수당 문제 같은 민원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6일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남발 등을 이유로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14일 에이펙 순방 출국 전에 비상조치, 즉 계엄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말리며 트럼프 취임 후 주변 정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결국 약 한 달 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했더니 보안이 취약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정원은 지난해 총선 전 선관위의 보안 체계가 대부분 개선됐다고 결론 내린 뒤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국정원은 지난 총선 직전 선관위 시스템이 95%가량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의 보안 상황을 점검했고 합동 보안 컨설팅 이행 여부 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국정원 로고가 들어있고 취약점 180여 개에 대한 개선 여부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취약점 약 170개, 95%가량이 조치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0여 개는 중장기 과제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JTBC에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안 점검을 했고 국정원이 결과를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해 선관위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기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안 취약점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대통령께도 2024년 3월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JTBC 김필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에서 직원 21명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 머스크에 대한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정부 효율부 직원 21명이 공동 사직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임한 직원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전자정부 추진기구 소속으로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고위직 출신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머스크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를 주도했습니다. 머스크는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성과 보고를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소송이 이어졌는데 이를 대응하는 정부 효율부 내부에서부터 집단 반발이 나온 겁니다. The work shows what we're doing and our supervisors hold us accountable to that standard that's in our position description and this email is disrespectful and unwarranted. 논란이 커지자 미 법원도 움직였습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정부 효율부의 조직과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기관장 임명 때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실상 업무를 보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반 머스크 정서는 미국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머스크의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운동이 2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캐나다는 진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금남로 4가역 교차로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3발 쐈고 총상을 입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도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위는 물러가고 있지만 오늘은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대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오전엔 서쪽 지방, 오후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0도, 대구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